먼저 인공지능 이거는 뭐 너무 다 아는 거니까 예, 그냥 넘어가고요. 이런 거 먼저 못 들은 거 같은 거 한번 얘기해 줄까요? 처음에? 예. 여기 요 파트만 할게요. 예. 어디 가서 맨날 하는 건데 예, 요 파트만 할게요. 먼저 이제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지능이잖아요. 그럼 지능은 뭐냐? 그러면 배우는 능력과 뭐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러면 컴퓨터 지능 인공지능이니까 컴퓨터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보통 불리언 알지브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잖아요. 영일로 나타내 가지고. 근데 아주 옛날서부터 기계가 지능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문제는 사람들이 엄청 관심이 있어 했고 예. 아마 선사시대 때서부터 이런 게 다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옛날서부터 어, 연구 혹은 공상, 예, 머릿속에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한 100년 좀 넘은 거죠. 그래서, 어윈 슈레딩거 이퀘이션, 슈레딩거 고양이 뭐 이렇게 물리학에서 잘 알려진 이 슈레딩거 박사가 노벨상을 받았죠. 예, 노벨상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책을 썼거든요. What is Life라고. 그래서 부제가 The Physical Aspect of Living Cell이에요. 그래서 이게 책은 되게 짧은데 지금 저작권도 다 이제 100년도 넘고 해서 저작권도 이제 다 소멸되고 해서 인터넷에 그냥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면은 어, 되게 좋아요. 예, 어쨌든. 예. 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부제에서도 얘기했듯이 리빙 셀, 그 살아있는 셀 자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뭐 예를 들어 기러기들이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막 떼를 지어 날아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한 개체도 생명이지만 예, 기러기들 날아가는 거, 걔 군집 자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얘기한 건데 어쨌든 살아있다, 생각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 나와 이 외부의 뭐 투쟁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도 셀 안에 내가 있고 그다음에 셀 밖에 뭔가가 있으면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에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거다. 그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 책은 2000년도 정도에 나온 책인데, 예, 그뉴 밀레니엄 세대를 맞아서 2000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 이게 똑같은 제목이에요. What is Life라고 해가지고 여기 린 마굴리스랑 도리언 세이건 이 두 사람이 쓴 건데, 예, 보면은 이게 마굴리스가 되게 유명한 생태학자고요. 생물학자. 예. 그 세이건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세이건은 저기 뭐냐 칼 세이건 있죠. 코스모스진 칼 세이건 아들이고요. 사실 이 린 마굴리스는 칼 세이건의 부인인데 이혼을 해가지고 원래 자기 이름으로 쓰는 거, 자기 성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썼어요. 예, 책을.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주제는 똑같아요. 이 슈레딩거한테 트리뷰트를 하면서 예, 이 책을 썼는데 어쨌든 주제는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동안 생물학적으로 발견된 이런 발견된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예, 그것들을 총 집합해서 썼는데 주제는 똑같아요. 모든 거 미생물도 우리가 생물이라고 생각하는 요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한다라는 어,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건 또 여기 제럴드 에덜만 이 사람도 저기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책을 썼는데 Bright Air, Brilliant Fire 해가지고 부제가 중요한데 On the Matter of the Mind예요. 그래서 이 정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약간 환원주의적인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쪽 책도 이거는 이것도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이거는 부제가 Philosophical Essay of Psychology, Neuroscience and Reduction이거든요. 여기 어쨌든 환원주의 관점에서 예, 물질이 정신을 낳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물질이 뭐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은 생명이 이렇게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지가 알아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뭐 되고 뭐 이런 거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주제를 좀 다루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들이 다 거의 고전 책이라서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제 실제 컴퓨터에 직접적인 관련된 거는 그 앨런 튜링인데, 예, 컴퓨터 과학 뭐 아버지 뭐 다 하죠. 그리고 영화도 나왔죠. 이미테이션 게임, 튜링 테스트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사실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죠. 예, 튜링 머신을 만들었는데, 튜링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기계가 지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그 뭐냐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기계가 말을 하거나, 지금 기계가 말을 하죠. 예, 기계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그 의사소통을 그래서 하는 게 힘드니까, 채팅을 생각하면 돼요. 예, 멀리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 예, 뭐 어떤 문자로든 채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사람처럼 느껴지면 걔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걔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질문은 이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이, 예, 어떤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주제에 대한 게 아니라 임의의 질문을 했을 때,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받으면 한마디로 챗봇이죠. 예, 챗봇이 정확한 대답을 하면은 얘가 사람 같으면 얘는 뭐 5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뭐 7세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했던 간에 그렇죠. 이 튜링 이미테이션 게임, 이 튜링 테스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분명히 챗봇, GPT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엄청 말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임의의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하고 그런 걸 보면은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이런 스토리는 쭉 넘어가고요. 예, 이것도 넘어가고 비전 여기 그래서 어쨌든 여기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이제 딥러닝 뭐 인공지능 수업을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하이어키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게 제일 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제일 큰 거고 여기는 옛날서부터 사람들이 뭐 오르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멀리서 들리면은 아까 그 튜링 테스트랑 똑같은 거죠. 예, 멀리서 들리면 이게 진짜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지 아니면 뭐 오르골 플레이를 하는지 아니면 뭐 CD가 나오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 거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 그렇죠? 예, 뭐 아니면 인형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발이 움직인다든지 그런 거 자체가 인공지능의 하나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사람들이 먼저 했던 거는 룰 베이스드 방식이죠. 엑스퍼트 시스템. 그래서 뭐 if then 문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 페일 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코드를 뭐 다중화를 많이 하는데 다중화할 때 다 if then 문으로 다 해가지고 다중화를 많이 하죠. 예. 어쨌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되게 큰 개념이다. 예. 그 중에 룰 베이스드도 있고 러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러닝을 통해서 하는 그 지능을 배우는 게 기계를 학습시키는 게 머신러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별게 아니라 그냥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다. 기계를 학습시키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연역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때려 넣는 게 아니라 룰 베이스로 지식을 코딩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기계가 알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귀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귀납법으로 하는 게 머신러닝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실 패턴 레코니션이 머신러닝이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적으로 잘 잡고 있으면 물론 전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다 잘 알겠지만, 예. 어떻게 되냐면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분야가 있죠.
여기 이 분야가 있는데, 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뭐 1960년대 이때서부터 사람들이 저기 프로그래밍 프롤로그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다 if된 문을 쓴 거예요. 예, 이거를 써가지고 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엑스퍼트 시스템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컴퓨터 비전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비전은 사실 초창기에는 사람 눈을 따라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룰을 배우는 거, 뭐 어떤 게 어떤 물체보다 앞에 있고 어떤 게 어떤 물체보다 뒤에 있고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많이 그림을 보고 판단한 거죠. 예. 그런 거를 좀 하다가 룰 베이스로. 그러니까 뭐 약간 그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온 거, 그 엣지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거나 뭐 이러면 이 밀려 들어온 게 앞에 있고 이 끊어진 게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연구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아무튼 뭐 카메라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서도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주로 디터미니스틱 한 알고리즘 위주로 예를 들어 옵티컬 플로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됐죠. 그 다음에 뭐 스테레오 비전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러닝 기반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쪽만 해도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이제 쌓아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많이 쌓아 놓다 보니까 쿼리 질문하고 뭐 이런 거에 답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리 데이터 이렇게 엄청나게 수많은 데이터 홍수에서 예, 마이닝을 해보자. 데이터 마이닝을 해보자. 라는 것들이 한 1980년대 정도부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야가 생겨났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파트 쪽에서 보면은 오래 전서부터 이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분야가 있어 왔거든요. 시그널 프로세싱은 언제 떴냐, 언제 이제 처음에 각광을 받았냐. 라디오 처음 나오면서 2차, 그러니까 1차 신호죠. 그러니까 뭐냐, 1차원 신호죠. 그래서 시간축만 있는 그런 신호 처리를 하다가 이거 마찬가지로 2D 이미지를 프로세싱 해보자. 이미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그 필터죠, 한마디로. 필터링을 이미지 프로세싱에 적용해보자 라는 게 이미지 프로세싱의 시작이에요. 이것도 거의 60년대에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각자 따로따로 분야가 발전해오고 컨퍼런스도 다 따로따로 열다가 얘들이 보니까 사실 사용하는 수학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걸로 합쳐진 거죠. 그리고 기반에는 이 스태티스틱하고 매스가 기반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머신러닝 지금은 이 모든 분야의 경계가 거의 없죠. 물론 이제 어떤 학회는 데이터 마이닝에 좀 더 관심 있는 학회도 있고 어떤 학회는 비전에 관심 있는 학회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경계가 거의 허물어졌어요. 다 이제 이 머신러닝, 패턴 레코그니션 이런 쪽으로 다 모였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 뭐냐? 패턴 레코그니션이랑 머신러닝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위키피디아에서도 nearly synonymous라고 하잖아요. 차이점이 없어요. 근데 굳이 차이점 얘기하자면 머신러닝은 주로 방법론,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춘 거고 용어 자체가 그 다음에 패턴 인식이라는 거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뭐 지문 인식, 문자 인식, 뭐 얼굴 인식 이런 거는 다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패턴 레코그니션은 애플리케이션에 초점 맞춘 거고 머신러닝은 주로 어떻게 배우냐 이 how에 초점을 맞춘 거죠. 얘는 어디다 적용하느냐 to what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라고 하면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하는 거는 되게 많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꼭 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많이 연구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하겠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제일 간단하죠.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터 오면은 얘가 스팸이냐 넌 스팸이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러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 스팸 필터링 가장 간단한 거 보면은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그게 있다라고 하면은 키워드가 있으면 then 어떻게 해요?
필터, 그죠? 예, 스팸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 룰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것도 룰 베이스로 처음에 가다가 지금은 이제 이거 문장을 딱 해석해가지고 예, 필터링을 하겠죠, 당연히. 예,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예, 러닝을 통해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도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마다 예, 이 위치마다 이 위치는 어떤 오브젝트냐? 그럼 빌딩 나오고 이 위치는 어떤 오브젝트냐? 그러면 뭐 백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많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루는 거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웨더 프리딕션 이런 것도 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죠. 예, 뭐 내일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뭐 구름이 끼는지 뭐 이런 걸 프리딕션 문제고. 그다음에 리그레션은 여기 보면은 뉴메릭 밸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차이는 전혀 없는데 얘는 리얼 넘버를 다룬다. 아까 클래시피케이션은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를 다룬다라는 거고. 뭐 주식 예측. 그다음에 얘도 웨더 프리딕션인데 온도 같은 거 예측하는 거. 예, 이런 거는 리그레션 문제죠.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가 랭킹이라는 게 있죠. 예, 아이템들끼리 비교해가지고 랭킹 매기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서치하면 구글에서 서치하면은 예, 탑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올려주냐 뭐 이런 게 랭킹이겠죠. 제일 비슷한 거를 그다음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랭킹 하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시밀러 이미지 찾아주는 거 이런 것도 다 랭킹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쿼리 이미지를 집어넣어주면 그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 거를 찾아주는 거죠. 웹에서. 뭐 이런 거 아주 옛날서부터 있어 왔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리나라 말로 협업 필터.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예,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책 사면은 뭐를 추천해 주는지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레코멘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스파르스 매트릭스를 다뤄요. 그래서 여기가 사람이고, 그러니까 person, 여기가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아이템이 예를 들어 100만 개고 사람이 100만 명이다 라고 하면 100만 바이 100만 매트릭스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샀다, 샀다, 이거 샀다, 이거 샀다. 그래서 굉장히 나머지는 다 없는 거죠. 필드가. 굉장히 스파르스한 매트릭스인데 이거를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 내가 샀는데 1번 사람이 1번 사람이 이걸 사고 이걸 사고 이걸 샀는데 나는 뭐 1번 경향이 나랑 비슷한 사람 경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참조해 가지고 추천해 주는 거죠. 예, 이 사람한테. 성향이 비슷한 사람한테. 이런 게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뭐냐 클러스터링이 있는데 뭐 클러스터링은 그룹핑하는 거죠. 예, 시밀러 데이터까지 그룹핑하는 건데 이런 걸 대부분 다 언스퍼바이스 러닝이라고 얘기하죠. 예, 언스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하고 지도가 없는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고 뭐 레이블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그룹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뭐 클러스터링 방법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새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미지 비슷한 것끼리 모으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웹서치 리저트끼리 뭐 모아주는 거. 예. 뭐 그다음에 인베딩 뭐 비주얼라이징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뭐 매트릭 러닝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 매니폴드 러닝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미지 인베딩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2003년에 나온 논문인데 아이서맵이라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데이터가 쭉 있죠. 예, 데이터가 있으면 비슷한 것끼리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쪽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일로 가면 갈수록 예, 그 뭐냐 이쪽 그렇죠? 예, 아무튼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냐? 예, 사람 얼굴이 좀 밝아지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하면 밝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세로축은 이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죠. 예, 그걸 지가 알아서 찾은 거예요. 언스퍼바이스 러닝으로. 예, 그 인베딩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언스퍼바이스 러닝을 사용을 하죠. 예, 비지도 학습 방법을 쓰고
이거는 워드 임베딩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호주를 설명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임베딩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스트럭처드 프리딕션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시계열 같은 거를 주로 예측하는 거. 예. 그렇죠. 예. 리그레스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아르마라고도 얘기하고 예. 어쨌든 스피치 레코니션 같은 거 보면 뭐 HMM 뭐 이런 것도 있고 히든 마코프 모델 그다음에 뭐 RNN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계열에 해당하는 거죠. 예. 쭉 과거가 있으면 다음 거를 예측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NLP에서도 예. 예전에 다 같은 방법을 썼어요. 네. 지금은 뭐 다 이거 아니고 어텐션 모듈을 쓰지만 예. 어쨌든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것도 하나의 큰 분야고요. 예. 뭐 아무튼 게임이나 컨트롤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게 확 날라오는 그림이었는데 이걸 없애면 예. 안 없어지. 예. 그래서 보면은 이게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이 G가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그 메이즈에서 예. 뭐죠? 미로에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액션을 하면은 얘가 바뀌잖아요. 예. 현재 내가 바뀌는 스테이트가 바뀌고 예. 인바이러먼트가 스테이트를 주죠. 그 다음에 액션을 주고 액션을 주면은 스테이트가 주고 가끔 가다가 리워드가 오고 그런 거죠. 여기 스테이트는 파란색이고 예. 어쨌든 가끔 가다 한 번씩 리워드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죠. 예. 알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알겠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예. 요새 머신러닝은 어디에나 다 사용된다. 예. 뭐 다 사용되고 그 다음에 얘가 왜 되냐면은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있었고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람들이 리서치를 많이 해서 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알고리즘도 점점 좋아지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스터 컴퓨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10년 전에 못하던 일을 지금은 금방 할 수 있죠. 예, 계산량이 엄청 빨라지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예, 오픈소스 문화가 있어요, 다. 그래서 기세 다 올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제 나온 논문의 결과를, 전 세계에서 오늘 돌려보면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기술 진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뭐 이건 넘어가고요. 저희 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연구 분야는 저희 랩에서 연구 분야는 뭐 딥러닝 관련된 거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학생들이 원하면은 다 하고요. 네. 그래서 주로 근데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주로 제가 옛날에 했던 거 보면은 예, 특징 추출 방법, 뭐 PCA나 ICA, LD 뭐 이런 거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뭐 커널 메서드. 예. 그래서 뭐 커널 메서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써가지고 예, 로우 랭크 스파스 알고리즘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무튼 이런 거는 많이 안 하고 지금은 대부분 딥러닝 알고리즘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다 CNN 기반이고요. 예, 물체 검출 알고리즘, 그 다음에 뭐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렇죠? 이제 대부분 비전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이 대부분 비전이에요. 그래서 검출, 이미지에서 아까 봤듯이 물체가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걸 검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2D 포즈 에스티메이션,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있는데 2D는 뭐 하는 거냐면 뒤에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여기에서 키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여기는 머리, 여기는 목, 여기는 팔꿈치, 여기는 뭐 손,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뭐 여기는 뭐 골반, 여기는 뭐 다리,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이미지가 딱 주어지면. 그래서 이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이 에라가 얼마큼 그라운드 트루스랑 에라가 얼마큼 되느냐. 2D 이미지에서 에라가 얼마큼 되는지를 찾으면 뭐 2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 다음에 3D에서 찾으면 3D에서 에라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테니까 뎁스까지 에스티메이션 하면은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HP를 연구하는 게 또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핸드가 있으면 핸드 위치가
이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 위치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2D랑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테이션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 픽셀 바이 픽셀로 얘가 어떤 백그라운드냐 포그라운드냐, 제일 간단하게는 백그라운드냐 포그라운드냐 이걸 판단하는 거고, 좀 더 깊숙이 지나가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느냐, 사람이냐 아니면은 자동차냐 아니면 길이냐 나무냐 뭐 이런 클래스가 주어지고, 주어진 클래스 각각의 픽셀을 주어진 클래스로 주어진 그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는 거죠. 세그멘테이션은 무수히 많은 픽셀 곱하기 픽셀,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하이트랑 위스만큼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거를 스무드하게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조건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이 옆 픽셀이 거의 비슷한데 한 픽셀이 예를 들어 사람으로 판단했으면 옆에 픽셀도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프라이어 날리지 같은 거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코프 랜덤 필드라는 거 이런 걸 많이 이용했어요. 클러스터링 이 세그멘테이션 할 때. 최근에는 그냥 다 모든 걸 엔드투엔드로 딥러닝으로 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인핸스먼트, 그러니까 뭐 슈퍼 레졸루션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화질을 좋게 하거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쪽은 아닌데 아무튼 그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VQ 트랜스포머 뭐 다 알듯이 버트나 GPT 뭐 이런 게 다 트랜스포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NLP 문제를 다루기가 쉬워져가지고 그 버트 같은 게 나오면서 NLP 문제를 다루기 쉬워져서 저희 랩에서도 그 랭귀지 하려는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비전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비주얼 Q&A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김대식 박사가 예전에 졸업할 때 했던 거는 텍스트북 Q&A라고 해가지고 텍스트북에서 문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있으면 그 동시에 보고 같이 추론을 하는 거죠.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RNN 그러니까 LSTM이나 GRU 같은 거 가지고 비디오 분석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NN 성능 향상 방법,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시명이라고 우리 랩에 지금 박사과정 있는 친구가 BCN이라고 브로드캐스팅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렇게 개선한 방법도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퀄컴의 연구원 가가지고 했던 거는 뭐 PSC라고 페이즈 셀렉티브 컨볼루션이라고 이런 것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 자체를 딴 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량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경량화, 이제 이게 실제 산업에 딥러닝을 적용을 하려면 경량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요새 너무 크잖아요. 네트워크들이 다. 그래서 그것들을 경량화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했는데, 뭐 최근에 연구한 건 뭐 포지션 센서티브 그레디언트, 여기 기윤이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갖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데, 그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보통 8빛 8빛으로 보통 플로팅 포인트를 보통 8빛으로 퀀타이제이션 하거든요. 비트 수가 많은 플로팅 포인트는 4바이트잖아요. 그렇죠? 4바이트에서 32빛인데 이거를 보통 8빛만으로 해도 거의 비슷하거나 뭐 좀 더 좋은 성능을 얻거나 그렇거든요.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이거 말고 이제 더 많이 4빛이나 2빛 익스트림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같은 걸 고려한 그 러닝 방법 뭐 이런 거를 최근에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랩에 방산업체나 군부대 에서 이렇게 위탁으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레이더 시그널 프로세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레이더 신호가 오면은 그 레이더 신호가 오면은 그거가 표적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근데 레이더 시그널도 이미지로 볼 수 있거든요. RD 도메인이라고 해가지고 레인지 도플러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스펙트로그램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이미지 그 CNN 같은 거 적용해가지고 푸는 이런 디텍션을 수행하는 그런 거를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크게 하는 친구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랩에
제너러티브 모델에도 관심 갖고 연구를 옛날에 했었고요. 겐 같은 거.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도 몇 년 전에 학생들이 이제 이거 처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이 굉장히 각광받을 때 그때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얘가 문제는 주로 구글하고 구글에서 다 논문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논문 한 reinforcement learning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구글에서 나오는데 이게 reproducing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해서 지금은 하는 친구가 없어요. 일단은. 근데 아무튼 뭐 관심 갖고 나중에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면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은 이런 건데 뭐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 다음에 뭐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레이블드 된 데이터는 이게 비싸요. 그렇죠? 레이블 하는데 뭐 인도나 중국은 지금 너무 비싸. 인도나 뭐 이런 미얀마 지금 부채타 났지만 미얀마 이런 사람들 이게 고용해가지고 저임금 해가지고 레이블 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학습하면은 돈이 비싸잖아요. 근데 언레이블 데이터는 이게 얻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 카메라로 그냥 찍으면 다 레이블 안 하고 그냥 쓰면 되니까.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스드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레이블드 데이터 일부 레이블드 데이터랑 그다음에 수많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러닝을 잘해보자. 러닝을 더 잘해보자. 라는 게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에요. 그 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도 이제 주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도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일종인데요. 슈퍼비전 없이 하는 건데 이거는 셀프 슈퍼바이스드는 별게 아니라 그냥 타겟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미지가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이게 뭔지 사람인지 뭔지 몰라. 근데 얘가 있으면 얘가 각도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몇 도 돌아갔느냐. 똑같은 이미지를 예를 들어 30도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웃풋이 0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아웃풋이 30이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레프리젠테이션을 러닝할 수 있는 그 타겟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 모디피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런 데이터는 언레이블드 데이터지만 얘는 0도라는 레이블을 달고 얘는 30이라는 레이블을 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리그레션 푸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잘 맞추도록 학습을 하면은 이거에 내재되어 있는 이 이미지에 내재되어 있는 레프리젠테이션이 잘 배워질 거다라는 게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 그다음에 이제 또 관심 있는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뭐 하는 거냐면 도메인이 다르죠. 예를 들어 이번에 ICCB의 논문도 제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 그 세그멘테이션을 한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얘는 차, 얘는 뭐 구름, 뭐 얘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나무 이렇게 레이블을 하기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얘를 그래픽으로 만들어요. 그래픽 엔진 좋은 게 많으니까. 실사처럼 나오는 그래픽 엔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래픽으로 도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블은 뭐 걔는 그래픽으로 제너레이션 한 거니까 어디에 있는 거 레이블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다 있죠. 이걸 가지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러닝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여기다가 실제 이미지에다가 트랜스퍼를 하는 그런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런 연구는 사실 옛날서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이게 이걸 뭐라고 옛날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용어를 많이 안 썼고요. 옛날엔 어떻게 얘기했냐면 analysis by synthesi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ynthesizing 그러니까 generation 하는 거죠. synthesizing 함으로써 걔를 어떤 대상을 analyze 한다. 그렇죠. 그래서 analysis by synthesis라고 얘기를 옛날엔 많이 했고 최근에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옛날에 키넥트 알죠,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키넥트에서 아까 얘기한 그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굉장히 잘하거든요. 듀얼 카메라 두 개 가지고 잘하는데 그거 할 때 이렇게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조인트 위치만 있으면 되니까 컨스트레인트 주고 그냥
로봇 시뮬레이션 하듯이 그냥 그런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예, 그걸 가지고 학습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성능이 엄청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때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걸 썼죠. CNN 안 쓰고 학습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 있는 게 이제 메타러닝인데, 메타러닝 같은 경우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거건데, 이게 뭐냐면은 메타러닝은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핸드폰에 그, 그, 어,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있어요. 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얘가 나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는 막 잘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아까 그 이미지 클래스 옛날에 그런 거 논란도 되고 그랬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 자동으로 이미지 태깅할 때, 어떤 사람은 흑인한테 고릴라라 그래가지고 태깅해가지고 엄청 막 페이스북이 엄청 욕먹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잘 하려면 도메인에 그 내가 계속 보는 사람한테는 잘 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내 핸드폰에 뭐 우리 가족은 최소한 안 헷갈리고 잘 알아보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메타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디플로이 할 때는 누가 이걸 쓸지를 모르니까 예. 디플로이한테는 누가 쓸지 모르니까 그냥 그냥 뭐냐 어떤 그냥 픽스된 모드로 이걸 디플로이 한 다음에 데이터가 쌓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댑테이션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메타러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게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도 또 요새 이 메타러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분야인데 예, 이런 분야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뭐 하는 거냐면 분산 처리예요. 그러니까 서버가 있고 예, 클라이언트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서버에서 일정 데이터 가지고 트레이닝 한 다음에 얘를 배포하죠. 예, 디스트리뷰션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기가 알아서 막 모아가지고 막 쓰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부를 학습해가지고 그레디언트만 넘겨주던지 아니면 데이터를 전체 다 넘겨줘가지고 여기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던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거는 어드버서리얼 어택, 뭐 디펜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딥러닝이 알려져 있기로는 그러니까 이미지 조금만 바꿔도 예, 거의 사람은 못 알아차리는 수준으로 바꿔도 얘들이 확 그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완전히 원래는 강아지였는데 뭐 고양이로 바뀐다든지 원래는 강아지였는데 딴 물체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adversarial 어택 같은 경우에는 뭐 타겟티드 어택, 그다음에 언타겟티드 어택, 그죠? 예. 타겟티드 어택은 뭐 어떤 특정한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 하는 그렇게 유도를 하게 어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타겟이 없는 어택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예,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다른 거를 아웃풋을 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디펜스 방법도 있죠. 예. 그런 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관련돼 가지고 뭐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러닝 뭐 이게 컨티뉴얼 러닝은 라이프롱 러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 배우는 거죠. 데이터 오면. 아까 페더레이티드 러닝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예, 데이터가 계속 오면은 그거를 계속 배우는 거죠. 예, 새로운 거를. 예.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메타 러닝 이런 거랑 관련되는 게 원샷 러닝, 퓨샷 러닝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뭐 하는 거냐면 예, 그 배운 거가 있으면 배운 셋이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셋에 가면은 뭐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나는 호주에 안 살아봐가지고 호주에 안 살아봐 캥거루를 몰라요. 캥거루랑 코알라를 몰라요. 근데 한국 예를 들어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얘랑 캥거루랑 코알라는 구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가 예를 들어 강아지랑 고양이 구분하는 거를 과거에 배웠다면 캥거루랑 어 저기 코알라 구분하는 거를 훨씬 쉽게 배우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이 러닝 방법 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이제 예전에는 실험실 환경이라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더
그 실험실 아닌 환경, 그러니까 뭐냐, 예, uncontrolled, 예, uncontrolled 환경에서 잘 되게 하는 문제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성능 높이고 이미지넷에서 성능 높이고 이게 이제 다였는데 지금은 이미지넷에서 성능 높이는 거는 이제 모두 다 잘하니까 예,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그런 쪽으로 언제나 연구는 다 그런 식으로 예, 가고 있는 거죠.